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2학년 일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작품으로 배웠던 게 동짓달 기나긴 바물이었죠? 이게 어떤 갈래죠, 여러분? 그렇죠. 시조라고 하는 겁니다. 시조. 그러니까 우리말 고유의 노래로서 가장 많이 우리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던 갈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시조의 종류로 따지면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정해진 형식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죠. 그럼 이건 어떤 시조라고 우리가 말했었죠? 그렇죠. 평시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내용은 어떠했는가 다시 한번 이 구절 풀이를 보시면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초장에 대한 내용이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어. 해석하면 동짓달 긴 밤의 한 가운데를 베어내어. 이때는 지금 임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화자가 임하고 같이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혼자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의 일부를 내가 가지고 싶다, 잘라내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죠. 머릿속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대상을 마치 실제로 구체적으로 베어내가지고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초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절풀이를 볼 부분이 이 가운데하고 마지막 부분이죠. 음성 상징어가 쓰인 게 보이시죠? 어디하고 어디예요? 그렇죠. 서리서리라고 하는 것과 구비구비. 이 두 가지의 상징어가 쓰여가지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임과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무료하게 보내고 있는 시간을 잘라내가지고 따뜻한 이렇게 이불이라 나온 게 어떤 시여죠? 춘풍이라고 하는 거였죠. 춘풍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보관했다가 실제 임과 만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그것을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말이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은 사랑하는 임과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 어부사시사를 배워보겠습니다. 175쪽이에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요, 우리가 시조의 종류로 따질 때 3장6구 45자로 이렇게 지는 시조의 형식이 평시조였죠. 평시조가 2개 이상 이어지면 연시조가 되는 겁니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서 각 계절당 총 10수씩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합치면 총 40수로 되어 있는 거죠. 둘 이상의 평시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갈래는 연시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부사시사의 내용은요, 거기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돼요. 어촌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정취, 이게 이 노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옛날 사대부들이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생활을 그린 노래를 뭐라고 하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빨간색 글씨를 좀 정리하고 있다면 거기다가 같이 부연 설명으로 써주세요. 강호가도라고 부릅니다. 강호가도. 강호수호 노래 가짜. 그 다음에 길 도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강호가도의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시의 특징이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총 40수의 노래인 것도 특징이고 초장과 중장 사이에 다른 여음구가 있다. 그러니까 초장하고 중장 넘어가는 부분이 첫 작품에서 보면 첫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이에요. 이때 중간에 이어라 이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여음구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배의 출항과 기항까지의 과정을 거친 부분을 각 수마다 집어넣은 게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배가 처음에 출발을 하려면 뭐 돛을 이제 올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노를 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돛을 내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초장하고 중장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1부터 10까지가 각 한 계절당 수가 되겠죠. 그 각 수마다 배의 출항과 기항의 과정을 일부분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순서대로요. 이게 바로 이 시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하고 종장 사이 넘어갈 때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다르게 말하면 찌끄덩 찌끄덩 어기어차 배에 노 젓는 소리를 이렇게 소리 나는 것을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의성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후렴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 계절마다 봄밤, 여름, 바람, 추강, 눈과 같은 소재, 계절적 소재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사계절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냈다는 게 어부사시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핵심 정리입니다. 갈래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연시조. 성격은 자연 친화적. 어촌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사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풍류. 자연의 어떤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제재. 어부의 삶. 자연. 주제. 어부의 생활에서 느끼는 한가로움과 즐거움. 빨간색 글씨로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었죠. 특징. 배의 출항과 귀향까지의 과정을 계절의 흐름에 따라 서술했다. 초장, 중장, 중장, 종장 사이에 여음이 들어가 있다. 배의 출항부터 귀향까지의 과정은 초장과 중장 사이. 그 다음에 배 노젓는 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한 것은 중장과 종장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법과 은유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쓰였대요. 어떤 표현 방식이 쓰였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정지해 두시고 정리를 일단 해주세요. 저는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대구의 표현 방식이 보이시죠?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그 다음에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감각으로 따지면 어떤 감각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청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색깔을 본다고 할 때는 어떤 감각을 사용하죠? 그렇죠. 시각을 사용합니다. 청각과 시각이 지금 감각적으로 초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감각적 표현이 쓰였다는 거. 뻐꾸기는 청각, 버드나무 숲은 시각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한 그 여음구가 들어가 있죠? 이어라, 이어라. 노를 저어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장으로 가겠습니다. 어천 두어 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 내 속은 안개 속을 말하는 겁니다. 안개 때문에 마을의 전경이 가려졌다가 또 안개가 걷히면 또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국총, 지국총 어서와. 찌끄덩 찌끄덩 어기어차 노저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후렴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장을 볼까요? 자, 시조의 종장은 첫 번째 음절이 3음절이라고 나와 있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맑아 한이라는 부분 3음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맑은 깊은 소이라고 하는 것은 소이라고 하는 게 연못 말하는 거예요. 깊은 연못에 온갖 고기가 뛰노는구나. 고기가 뛰놀고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의 한가로운 이런 모습을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작품의 구성은 춘하, 추동 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절당 10개씩. 그래서 4개가 있으니까 사계절이니 40수가 되어 있겠죠. 그 중에 우리는 봄 부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나 어떤 시험을 푼다고 하면 다른 계절의 어떤 수가 실제 지문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계절만 다를 뿐이지 계절을 표현하는 시험만 다르게 나올 뿐이지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 가치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면 물화일체도 있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부분을 봐주세요. 각수의 구성이 나와 있죠. 초장, 중장 사이에 배의 출항부터 귀향까지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이어라, 이어라가 나온 거죠. 이건요, 여러분, 이 오른쪽을 보세요. 배를 띄우고 닻을 올리고 돛을 달고 노 젓고 이게 순서에 대한 거죠. 배가 출발하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수로 넘어가면 배를 정박을 해야 되니까 돛 내리고 배 세우고 배 메고 밧줄을 묶겠죠. 그 다음에 단 내리고 배를 붙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귀향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각 수마다 나와 있는 여음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절 풀이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을 다시 해보자면 첫 번째 초장에서는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가 활용되었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무엇 가라는 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운율감을 자아낸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갈게요. 지금 몇 번이고 본 부분이죠. 출항에서 귀향까지의 과정.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배에 노 젓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설시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설시조. 일단요, 여러분, 그 176쪽.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나무도 돌도 바위 없음인데 이 작품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이 작품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시조라는 걸 배운 첫 시간에서는 시조의 종류, 평시조, 연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잠깐 간략히 종류를 배웠는데 사설시조만이 갖고 있는 차이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고려 후기에 발생한 시조 갈래는 조선 후기로 올수록 작자층,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점점 확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두 개의 작품에서는 뭐 기생이라고 할지 사대부라고 할지 어느 정도 글자를 배울 수 있는 학식 있는 층들이 주로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학에서 조선 전기, 후기를 구분할 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유가 되겠죠. 이 이유가 되니까 평민들 층에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민들이 이전에는 글자를 배우지 않았었는데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니까 글자를 배우면서 의식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평민들도 시조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막상 시조를 지으려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형식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3장육구 45자라고 하는 그 글자를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부분을 길게 써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게 쓰기도 하고 또는 뭐 한자를 맞추려다 보니까 잘못된 말을 쓰기도 하고 그만큼 형식이 정해져 원래 있었는데 자유롭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민들의 이런 솔직한 감정을 자유로운 형식에 담은 시조를 뭐라고 부르냐? 사설시조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설시조의 내용을 보시면 현실 풍자,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주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 감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고된 노동의 어떤 힘듦을 이제 표현한 노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렇죠.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노래한 것도 있고, 또는 이별을 노래한 어떤 진솔한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서 사설시조를 지었다.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형식은 기존 3장6구에서 어느 두 구 이상이 10자 이상으로 길어진대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볼 176페이지에 있는 이 작품은 중장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중장이 길어지는 게 사설시조의 특징인데 초장이 길어지는 부분도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176쪽 본문을 보면 가장 길게 표현되는 게 바로 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176쪽에 있는 그 노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는 다 중장이에요. 그러면 초장과 종장 비교할 때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초장하고 또 종장을 비교해 보세요. 초장과 종장을 비교했을 때 글자가 어느 게 더 길어요? 그렇죠. 초장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전형적인 사설시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갈래에 대한 특징을 이해했으면 우리가 바로 본문의 해설로 들어가 봅시다. 주로 서민층들이 지었기 때문에 불분명한 작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작품도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자 미상이라고 드러나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해설을 밑에다가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절망적 슬픔을 다른 대상하고 비교한다는 게 특징이래요. 그럼 비교법이 쓰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슬프다 이거죠. 근데 이런 슬픈 마음을 다른 대상과 견주면서 다른 대상들보다도 내 마음이 더 슬프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대상이 밑에 읽어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네요. 첫 번째는 까투리의 마음. 매한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마음이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잡아먹힐까봐 굉장히 불안불안하고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뭐 해일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적을 만났대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물속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도사공. 도사공은요, 노를 젓는 사공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선장이라고 우리가 또 견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두 가지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이런 슬픔이 더 크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나무도 돌도 바위 없으니라고 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빨간색을 보니까 점층적으로 전개한대요. 그러면 첫 번째 나왔던 마음보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도사공의 마음이 더 크다는 거겠죠. 그런 점층적 전개도 쓰였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작품 핵심 정리 가볼게요. 갈래는 사설 시조가 되겠죠. 성격은 점층적이고 절망적이다. 제재는 임과의 이별을 그렸다는 거. 주제는 이런 이별로 인한 절망적 슬픔을 비교법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층법 아까 설명했죠. 열거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단어나 또는 특정 단어의 나열 이런 것들이 열거가 되겠죠. 과장은 실제로 이런 자신의 어떤 정도를 더 부풀려서 설명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핵심 정의 적어주세요. 작품 구성은 이런 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 구성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176쪽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낭송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표시해야 될 부분은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적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정입니다. 나무도 돌도 바위 없음 매해. 나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위라고 하는 거는 전혀 없는 산에 이런 말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산에. 산에 나무하고 돌도 없대요. 그러면 숨을 데가 없겠죠. 그런 매에게 쫓긴 가투리의 안과, 가투리라고 하는 것은 까투리고요. 까투리 앞에 있는 매, 그냥 그대로 나왔죠. 매에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마음과 이런 말입니다. 까투리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굉장히 불안불안하고 걱정이 많겠죠. 그래서 매에게 쫓기는데 숨을 곳이 전혀 없어가지고 위급한 상황에 놓인 까투리의 마음을 그렸습니다. 초장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까투리의 마음을 그렸습니다. 이제 중장으로 넘어갈게요. 중장 굉장히 길죠? 대천바다 한가운데, 대천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일천석 실은 배. 그러면 배에 좀 무거운 것들이 많겠죠?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어이구, 잃어버릴 게 많네요. 노가 없으면 어떻게 배를 젓겠어요? 배가 움직일 수가 없겠죠? 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죠? 닷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닷과 돛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로 된 거 있잖아요. 배를 한 곳에 멈추게 하려고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갈고리 달려있는 거. 그게 닷이에요. 돛은 이제 그 배 한가운데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피스라고 하는 만화를 보시면 돛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닷과 돛은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닷도 이렇으니까 정박을 못한다 이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지점에 정박을 해야 되는데 물 아래로 내릴 수가 없어요. 갈고리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용총도 끊어졌대요. 그래서 이 용총이라고 하는 것은 돛대에 메어놓은 어떤 굵은 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돛을 달 수가 없겠죠. 돛대도 꺾여지고 치도 빠졌대요. 치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거의 그냥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거죠. 바람 불어 물 껴치고, 그러니까 통제를 못하니까 좀 그 날씨라도 좋아야 되는 건데 바람이 분대요. 안개까지 뒤섞여 있어요. 아이고 진퇴양난의 어떤 모습이죠. 갈 길은 천리 만리 남고 사면이 검어득.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동서남북을 말하는 건데 검어득 사방이 검어졌대요. 검게 되어 있으니까 앞을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점은 천지정막 같이 노을 떴는데 천지정막 뭐 주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변이 싸나운 파도가 떴대요. 그럼 이제 거의 뭐 침몰 수준이 되겠죠. 근데 그 상황에 또 이제 뭐가 떴죠, 여러분? 도적이 뜬 거예요. 물의 도적, 해적이 뜬 거죠. 수적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이런 부분이 이제 과장법이 될 수가 있겠죠. 거의 기상악화로 인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배가 통제 불능 상태인데 수적이 떴다. 수적은 또 어떻게 거기까지 갔겠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에랑 비교해 봤을 때 더 마음이 어때요? 점층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점층법이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 종장을 보겠습니다. 종장 내용. 엊그제 어이고 사설시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평시조 봤던 거랑 비교하면 종장의 첫 어절, 그러니까 음절이죠. 음절이 삼음절로 되어 있죠. 거의 이거는 어떤 작품을 보던 간에 고정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님 여인 내 아니야 어따가 가을하리요. 엊그제 님을 여인 내 마음이야 어디에다가 비교하겠는가 라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님을 여인 자신의 마음은 도사공의 마음이나 까투리의 마음보다도 더 슬프다 이거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문 해석.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지해 두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풀어야 될 마지막 문제. 왼쪽에 날개 보이시죠? 가토리와 도사공,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해보자.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등교 계약할 때 내용학습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